잘 쓰셨습니까? 네. 이제 18번. 상호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재화의 도달 범위란 특정 중심지, 최대한의 통행거리 또는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이거 아까 뭘로 나온 거 맞죠? 1. 그럼 X였어요. 그 다음 2번. 최소의 구치란 특정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또는 최소한의 매출액이라고 나와도 맞는 문장이에요. 5. 3번. 허프의 확률 이론은 소비자의 개성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비자의 개성. 즉 구매 습관에 중점을 둔 거시적 이론이었나요? 미시나요? 미시적이었죠? 미시적. 이거 만약에 거시로 들어가면 허걱이에요, 여러분. 괜한 얘기를 했죠. 또 그렇게 기억할까봐 겁나는데. 그래서 허프의 확률 이론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에 맞춰져 있는 바, 초점이. 얘는 미시적 이론이더라. 거시적 이론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지금. 소비자가 특정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장 면적, 매장의 크기, 매장까지의 거리, 경쟁 쇼핑센터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다. 칠판 다시 보시고 경쟁 쇼핑센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 개의 쇼핑센터 중에서 그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점점 줄겠죠. 쇼핑센터 수가 경쟁 쇼핑센터의 수가 줄어들수록 해당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공간 분배 원리란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 상호 간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이론이다. 그네요. 5번. 레일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철도 레일이었나요? 레일. 그럼 두 쪽으로 뻗어 있죠?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 가능한 이론. 그래서 실제 현실에는 여러 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이론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허프의 확률 모델. 그 다음 철도 레일, 두 레일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못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만 적용 가능한 이론이었다. 현실에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마찰이 존재한다. 그래서 욕먹어 싼 이론이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5번에 레일리에 따르면 두 상업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도시 규모가 작은 쪽에 인접하여 형성한다. 자, 여러분, 경계는 두 도시가 있을 때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작은 도시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다? 큰 도시, 큰 상점으로 간다는 얘기였죠. 그네요. 그 다음 19번.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럼 X지역의 현재 주민이 4,000명이고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랍니다. 그럼 얘를 곱하면 X지역의 전체 가능 매출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할인점의 소비액이 나온다고요. 네, 이걸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문제는 똑같아요. 공간 마찰 수가 2고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래요. 그 말은 아까 X지역에 있는 사람의 60%만 할인점에서 구매를 한다 그랬을 때는 60%를 곱해줬잖아요. 그걸 곱할 필요가 없이 그냥 확률 구해서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뭐 하면 되죠? 짝대기를 짝짝짝 그어주시고 크기 밑에 거리 깔아놓고 마찰 개수가 2니까 2승 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500을 25로 나누니까 얼마고? 20이고 그 다음 얘는 300을 100으로 나누면 3이고 얘는 450을 225로 나누면 2가 나온다. 그럼 전체는 얼마고? 25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여러분? 할인점 A에 가서 구매할 확률이잖아요. 그럼 20을 올려주면 얘는 5분의 4, 80%?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럼 지금 80%에 곱해주면 되죠? 4,000 곱하기 35를 곱해주면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2번. 1, 2, 2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릿수에 연연할 필요 없죠. 계산기로 4 곱하기 35 곱하기 0.8 해주면 이 수치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걸 자릿수를 다 0, 빵빵빵빵빵 이런 거 두들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숫자 배열이 맞는 걸 찾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 20번 상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똑같죠? 1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하면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나요? 줄어드나요? 감소하죠, 당연히. 경험과학입니다. 경쟁 점포가 많아질수록 해당 점포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은 줄어들어요. 그네요. 그러니까 지금 1번 틀렸고 2번 레일리는 두 개의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들 상권의 흡입력 미치는 범위 인구 규모 반비례 X죠?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2번 보기에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별표 3개 치세요.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비례 반비례 섞어 놓습니다. 바꿔놔요. 그 다음 3번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구매 경향 패턴 똑같죠. 중점을 둔 미시적 중심지 이론을 전개했는데 미시적 동그라미 다목적 구매 패턴의 채용을 통해 현대적 대형 쇼핑센터의 출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을 더 많이 흡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 그 쇼핑센터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늘잖아요. 이 내용. 그 다음 4번 허프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지향 비율은 경쟁 쇼핑센터의 수에 비례하며 매장 면적에 반비례한다고 해서 얘도 틀렸죠. 경쟁 쇼핑센터의 수가 늘면 확률은 줄죠. 반비례. 매장 면적에는 비례하죠. 비례. 그 다음 5번 레일리에 의하면 두 중심지 간의 상권 경계점은 도시 규모 또는 인구 규모가 큰 쪽에 인접하여 형성한다. 틀렸죠? 작은 도시 쪽. 그래서 지금 맞는 건 3번이었죠. 3번. 그 다음 21번.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랍니다. 자, 1번에 별표 하나. 크리스탈러 동그라미, 얘 거시적 이론, 거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한자로 클 것자를 한 번만 써보시면, 클 것자를 한 번만 써보시면 이 문제는 안 틀리고 푸신다고. 기억 꼭 해두십시오. 그 다음 2번. 크리스탈러에 따르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기능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며 슈퍼보다 이마트는 문화 행사도 하죠. 시식 코너도 있죠. 타가 기능도 있죠.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복잡해지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보인다. 그래서 저차 중심지부터 시작해서 고차로 올라갈수록 그 수가 는다, 준다? 줄어든다. 그래서 모양을 쌓아보면 고차, 중차, 저차가 돼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피라미드 모양. 이 내용. 그 다음 3번 넬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넬슨의 8가지 법칙, 최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그때 제일 중요한 건 팔은 양쪽, 양립성.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보완관계, 대체관계?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 그래서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섞으면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점, 옷 사러 왔다 그에 맞는 신발 사러 왔다 그에 맞는 발찌. 고객을 주고받아서 전체 매출액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양립성이었죠. 양립성. 그래서 3번에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8가지 법칙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4번 허프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적당한 거리에 저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고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제가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있습니다. 이때 저차 중심지가 먼저 있습니다. 근데 이 옆에 고차 중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편의점이고 여기에 이마트가 있는 거죠. 이마트가. 그럼 고객은 물건을 사러 갈 때 이 편의점 지나치고 이마트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고객은 저차원 중심지 인근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는 경우에는 뭘 지나치고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치고 고차원 중심지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얘는 확률 모델이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확률 모델이죠.
그래서 고차, 중차, 저차라는 표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만 확률 모델이었던 거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저차 중심지 슈퍼가 있으면 이마트 지나치고 슈퍼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틀린 거죠. 그 다음 5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인구의 비례 크기, 분기점부터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 내용 똑같고. 옳지 않은 것 골라보래요. 22번. 1번.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 중심지가 하나면 1, 2, 3, 1. 원 모양. 근데 다수가 되면 걔가 변형돼서 정육각형 모양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정육각형 모양이 뭘 닮았다?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애플봄. 뭐 쓰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애플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비자 분포 기법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치셨나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보시냐면 어차피 있는데 그 다음 문제 여기다가 CST라고 적어보세요. CST. 그래서 얘가 컨슈머 스파팅 테크닉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화장품 가게가 있어요. 화장품 가게. 그때 이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팔면 고객 카드를 작성케 합니다. 그럼 고객 카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에 사는지 지역 적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지역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뭘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점을 찍었죠. 스팟이 점이죠. 네, 고객을 점으로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점이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화장품 가게에선 이 곳에서 많이 오잖아요, 사람이. 그럼 화장품 관련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칠 때 이 지역에다 때리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소비자 분포 기법인 거예요. 이게 애플봄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답으로 체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보기에 하나로 찬조 출연하는 거죠, 지금. 애플봄 교수의 소비자 분포 기법의 적용을 통해 상권의 구분 및 소비자의 특성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5. 3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고객 밀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좋은 상권으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또 틀렸네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고객 밀도가. 그 다음 4번 받고 5번도 똑같이 받네요. 자, 5번 보세요. 허프의 확률 이론을 이용하여 특정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게 어렵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시장 점유율 쉽게 산정했죠? 네. 그 다음 23번.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로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여러분, 도심에 비슷한 상품을 파는 곳이 몰려 있으면 집심성 점포죠. 집심성 점포의 개념은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죠, 여러분. 크리스탈의 이론이 아니잖아요. 1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네. 그 다음 2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3번. 중력 모형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 동그라미 치세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동그라미 치셨나요? 그래서 중력 모형에 의하면 어느 곳의 도시로 어느 상점으로 얼마만큼 가서 물건을 구매할지 네,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초점 맞춘 이론이 아니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4번 여기 나왔네요. 4번 보기에 체크 하나. 별표까지는 치지 마세요. CST는 컨슈머 스파팅 테크닉스 이렇게 나왔네요. 기법은 상권의 규모뿐 아니라 고객의 특성과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판매 촉진 전략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의하면. 그 다음 5번도 똑같이 받고 그 다음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여러분. 기억.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했대요. 티넨, 네. 동, 내, 버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접목시킨 이론이었고, 버제스가 만들었죠. 동네 버스는 침입하죠. 동네를. 네.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의 이런 표현 나오면 걔는 동심원 이론으로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무슨 이론이다? 동심원 이론이죠? 맞나요? 그래서 갑니다. 기억이 가죠? 그럼 기억이 가가 아니래를 지웠어요. 그 다음 니은.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여기 보세요. 중심지 떴네요. 중심지 뜨면 누구의 이론이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니은에 다네요. 니은이 다가 아니래를 또 지우겠죠. 지웠어요. 그럼 얘도 지워지네요. 답은 3번이네요. 네. 그 다음 디귿.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거 누구의 이론이죠? 넬슨의 8가지 법칙성? 네. 그래서 지금 라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30회 시험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냐면 넬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타 학원들에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교재를 보면 거의 대부분 교재에 넬슨의 이론이 빠져 있어요. 제가 넬슨의 8가지 법칙성을 설명을 드렸죠. 계속 기초입문반 과정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의 세트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25번.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1번. 회귀 모형에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어떤 변수가 변함에 따라 우리가 알고 싶은 그 독립 변수가 변함에 따라 종속 변수가 변하는 걸 따져보는 것. 그때 요인이 하나인 걸 보면 단순회귀 분석. 요인을 여러 개를 잡으면 걔는 다중회귀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인자는 동그라미 원인이 되는 것의 표현이죠. 원인이 되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맞네요. 2번.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건 자본과 노동이 쌓여진 건가요? 그럼 얘는 집약도가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죠? 토지라는 자원을,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대체한 거죠. 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잠깐만. 지금 또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지에 제가 지금 적는 게 뭔지만 대답해 보세요. 토지에 자본과 노동이 투입된 정도가 뭐였죠, 여러분? 얘 집약도인가요? 집약도였습니다. 그럼 얘를 제가 변형시켜 볼게요. 토지에 자본이 투입된 정도래요. 그래서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대체하는 정도. 이게 자본의 대체성이죠. 네. 이때 자본 속에는 이미 노동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약도가 큰 곳이 자본의 대체성이 큰 건가요? 그럼 도심은 집약도가 높아요?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자본의 대체성이 높죠? 그래서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합니다. 도심 지가 높아요? 지대 높아요? 한계 교통비용 커요? 맞죠? 아니 왜 고개를 흔들어요? 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도심은. 한계 주거비용도 크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크죠? 아니 고개를 젓지 말고 다 끄덕이라니까. 다 도심은 크다고요. 외곽은 다 낮은 거고. 네. 그래서 도심은 1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에요? 1, 3 중에 3이 크죠? 3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죠, 여러분. 도심 다 높다, 외곽 다 낮다의 유일한 예외가 무엇이었냐면, 예외가 토지의 대체성이었죠, 여러분. 토지의 대체성은 토지의 투입 비율이죠. 얘 반대죠. 그러니까 도심은 토지를 조금 투입하고 외곽은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대체성이 외곽이 높고
도심은 낮겠죠. 토지 대체성은. 얘만 예외였죠. 그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 5번 다 본 건데, 자, 이제 5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배버 비읍 동그라미 치시고 비용 이론의 비읍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거운 쪽에 위치한다. 그때 이 원료는 수송이 필요한 어떤 한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나는 원료, 국지 원료의 무게만 따진다고 그랬죠. 보편 원료의 무게는 왜 안 따졌죠, 여러분? 보편 원료는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원료다. 수송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게 비교할 때 제품 무게와 국지 원료 무게 또는 국지 원료를 어떤 한 장소에 편향돼서 존재한다 그래서 편제 원료라고 표현했죠. 그 무게만 비교해서 무거운 쪽에 위치시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6번은 별표 2개.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답니다. 1번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 부동산 학계론 이론 정립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를 가장 강조했었죠. 노동비도 따지죠. 그래서 노동비 절감분이 수송비 증가분보다 더 크면 노동 전략 지점으로 옮겨가야 되죠. 그리고 집적 이익을 제시했어요. 집적 이익은 몰려있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칠판 보시면 이 세 가지 중에 비용이 아닌 것 하나는 집적 이익이죠. 그럼 집적 이익도 작은 곳이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래서 4번 보기에 별표를 3개.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노동비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래서 X죠. 얘들을 다 합친 것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때 집적 이익도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죠. 얘는 큰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 그 다음 5번. 비용선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고선은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등합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그럼 비용선은 비용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던 이론이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나왔는데 이때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하더라. 이 내용이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틀린 건 몇 번이 틀렸다? 4번. 이익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예. 27번.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위험물 폐기 규제. 이 폐기 규제가 많은 곳에 공장은 입지하려 들까요? 적은 곳에? 적은 곳에.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용이한 곳에 들어서겠죠? 세금상의 혜택을 많이 주는 곳에 들어서겠죠? 그래서 뻑하면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이나 좀 먼 거리를 이동하면 계속 광고가 나오죠. 모니터에 기업하기 편한 대구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뭐 이렇게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맞네요. 2번. 기업 조직의 공간적인 분업,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도 입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답으로 체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 3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중간재, 완제품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얘는 제품이 무겁죠? 네. 그럼 얘는 시장 쪽에 가까이 위치해야 되겠죠?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럼 얘는 노동력이 많은 곳에 위치해야 될 거잖아요. 노동지향의 입지를 선호한다. 맞겠네요. 그 다음 4번.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에 적한 지점에 위치함이 유리하다 돼 있는데 적한 지점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적환 지점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보시냐면 이적 지점이라고 적어 보세요. 이적 지점. 전에 이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보세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원료 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송체계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철도로 움직여요. 철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뭐가 있냐면 고속도로로 움직입니다. 도로로. 그럼 수송체계가 같아요, 달라요? 얘는 화물 열차고 얘는 화물 차겠죠. 그때 공장이 만약 여기가 이제 지점인데, 나눠지는 지점인데, 공장이 이 위치가 되면 A 공장이 원료 산지에서 원료를 싣고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내려놔요. 제품 만들었죠. 제품을 싣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까대기 해야죠. 전문 용어예요. 까대기라는 것은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실는 걸 얘기해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서 옮겨 실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옮겨 실었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옮겨 실는데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비용이 들겠죠. 그럼 만약에 공장이 이번엔 B 지점에 위치가 됐어요. 그러면 원료를 실어서 여기서 한번 내리고 다시 화물차로 실어서 옮겨 싣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제품 만들어서 다시 날라야 되겠죠. 한번 쓸데없이 옮겨 쓰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공장을 어디 위치시키는 게 좋을까요? 교통수단이 달라져서 옮겨 쌓는 지점이 있으면 여기다 위치시키면 원료를 화물열차로 싣고 공장에 내리고 제품 실어서 시장으로 날르면 끝나잖아요. 예,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이적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는 옮겨 실는 지점인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적 지점에 위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얘는 다를 이자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적 지점이 최적 공장 입지가 되는 경우는 수송 체계가 같을 때 다를 때 적용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수송비가 중요할 때 중요치 않을 때? 중요할 때 사용하는 이론일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면 얘는 이적 지점에 위치함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몰리는 거예요. 그냥 기술 집약적 산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왜 틀렸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5번. 중량 감소 산업이 딱 뜨면 질문.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자, 여기 보실래요? 원료에서 제품 만드나요? 제품에서 원료 만드나요? 원료에서 제품 만들죠.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건 가면서 주는 거잖아요, 무게가. 그럼 뭐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운 거죠. 원료 지향형 입지죠. 그럼 중량 증가 산업이라면 뭐가 무거운 거예요? 제품이 무거운 거죠. 우린 무거운 쪽에 위치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향형 입지 맞나요? 국지 원료를 사용하면 원료 지향형 입지 맞죠? 네, 그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28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이렇게 나왔죠. 기업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이래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기억나나 보세요. 제가 어떤 하나의 분수식이 주어지면 그 분수의 이름을 보면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원료 지수는 지수인가요? 그럼 지수, 비율, 비례, 계수, 탄력성 나오면 다 분수였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료죠. 그래서 원료 무게가 분자, 제품 무게가 분모. 그때 이 원료는 무슨 원료? 국지 원료, 보편 원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료가 더 가벼운 거죠. 제품이 무거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 위치해요? 시장지향형이죠. 제품지향형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중량 증가 산업이면 제품 무겁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이 무거운 산업인 거죠. 기억은. 그러니까 무슨 지향형? 시장지향형이죠. 둘 중 하나 답인가요? 그래요. 그 다음 니은 국지원료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원료의 부패 변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럼 원료가 부패되기 쉬우면 시장 쪽에 위치하면 다 썩은 분들 없어져요. 원료 싣고 오다가. 그러니까 원료 쪽에 위치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그러니까 답은 2번인가요? 2번. 그 다음 29번. 산업별 입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원료 지수가 1인 경우 1, 2, 3, 1이죠? 얘는 1기준. 이 입지 중량은 기준이? 이 입지 중량 기준이? 2.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너라면 민법이랑 공법이랑 중개사법이랑 다 공부하는데 이게 기억나겠니? 그래서 기억하라고 자꾸 암기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입지 중량은 이 식에서 뭐만 하나 더 더했죠? 제품을 한 번 더 더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기준이 얼마가 된다? 2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얘가 2보다 크면 원료가 무거운 거고 이 식하고 똑같아서 같으면 두 개의 무게가 똑같은 거고 더 작으면 제품 무게가 무거운 거. 네. 그래서 기준이 원료 지수는 1, 2, 3, 1, 1이 기준이고 이 입지 중량은 기준이 2였죠. 그래서 보다 크면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향형. 보다 작으면 제품 무거우니까 제품 지향형. 또 그랬더니 고개를 막 연신 끄덕이고 있네요. 시장 지향형. 네. 보다 같으면 같으니까 어디에 위치하든지 똑같다? 자유입지형. 이렇게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료 지수가 1인 경우 또는 입지 중량이 2인 경우는 무게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지향형. 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 원료지향형. 그래서 X네요. 네. 이 분위기 어떡하죠? 네. 그 다음 2번. 제품이 쉽게 부패 변질된대요. 아까는 원료가 쉽게 부패 변질되니까 원료 쪽에 위치했죠. 지금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제품이 쉽게 부패 변질된대요. 그럼 시장까지 이동거리가 짧아야 되겠죠.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하겠죠.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하면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죠. 원료 지향형이라고 해서 X네요. 3번 수송비의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이적 지향형, 이적 지점, 지향형 입지에 해당한다. 또 틀렸죠? 아까 문장 똑같잖아요, 지금. 그 다음 4번. 총 생산 비중, 노동비의 비중이 크고 값싼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면 노동지향형 입지하는 거 맞죠? 4번이 맞죠, 지금? 아니, 노동력을 많이 쓴대요. 그럼 노동지향형 입지할 거잖아요. 그 다음 5번. 국지원료를 사용하거나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 국지원료, 원료지향형. 완제품을 만드는 산업, 시장지향형이죠. 완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지향형. 섞였죠, 지금. 그래서 X인 겁니다. 그 다음 30번. 똑같아요, 문제가. 다른 요소를 찾으래요. 1번. 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산업.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기만 보고.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제품의 부패성이 심하면 시장지향형. 2번. 생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되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지향형. 3번. 원료 수송보다 제품 수송비가 더 크면 시장지향형. 4번.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제품이 무거운 거죠? 시장지향형. 5번. 국지원료를 사용하면 원료지향형. 5번이 틀렸잖아요. 5번이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 31번. 래쉬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옳은 것. 여러분, 래쉬의 이론,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적 지점을 적한 지점이라고도 불렀던 거죠. 자, 다시. 도심은 다 높다? 외곽 다 낮다? 그 예외가 딱 하나. 뭐의 대체성?
토지의 대체성만 반대로 뒤집힌다. 기억하시면 돼요. 원료지수는 기준이 얼마? 1. 이 입지 중량은 기준이 2. 크면 원료지향형. 작으면 시장지향형. 같으면 자유입지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래쉬의 수요콘에서 제가 이제 수요콘을 그릴 거예요. 수요콘.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가 시장 중심이었고 시장의 중심이었어요. 시장 중심에서의 이 높이가 가격이죠? 지금 대답 안 하는 게 맞춘 거예요. 수요량이었죠. 수요량.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게 수요콘이잖아요. 수요콘에는 뭐만 나온다? 수요만. 그래서 누군가 수송비를, 교통비를, 운송비를 부담하는 건 수요자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한다. 뭐만 나온다니까, 뭐만. 수요자가 부담한다고, 수요자. 그러니까 높이도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 그 위치에서의 수요량. 근데 이게 높이를 세로축을 가격이라고 하면 정말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경제론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시켜서 문제를 내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수요콘에서의 높이는 그 위치에서의 수요량. 그럼 왜 이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왜 수요량이 점점 줄죠? 공장이 시장의 중심에 위치했는데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매출액을 키우기 위해 왜 공장에서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줄어요? 제주도 산지에서 귤 가격이 싸죠. 서울로 올라오면 운송비가 포함돼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그 판매 가격 올라간 부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송비가?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수송비가 커지는 만큼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수요량이 빵이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이때 이 민면적이 그래서 시장의 범위고 전체 이 최적은 다 합친 건 총 수요량이 된다. 이게 누구의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인가요? 그때 얘기한 게 무슨 콘? 수요콘. 콘이 원추형이죠. 그래서 수요 원추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럼 풀어볼게요. 이제 보세요. 1번. 시장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 지불 가격이 하락하나요? 상승하나요? 자, 다시. 시장 중심, 여기서 공장이 있을 때, 여기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운송비, 수송비가 포함되니까 판매 지불 가격은, 소비자 지불 가격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요량이 점점 줄어든 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비자 지불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여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1번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1번 보기에 별표를 2개 치세요. 그 다음 2번. 공장은 가급적 시장 인근에 입지하여야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공장을 입지시키자는 게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 다음 3번. 수요 원추형 모형에서 바닥 면적은 전체 시장의 범위를 수직선은 수요량을 의미한다. 맞죠? 네, 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칠판 여기 보세요. 공장은 시장 인근에 입지해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건가요? 낮은 가격인가요? 아니 지금 시장에서 왜 수요가 많았죠? 수요량이? 수요의 법칙 가격이 낮으니까. 왜 외곽으로 갈수록 수요량이 줄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커지니까. 왜 올라갔죠? 수송비만큼을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수요자가 부담해서 판매 가격이 정해지니까. 그럼 이 수요콘에서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판매 가격은 생산비에 플러스 수송비잖아요. 되시나요? 그럼 외곽은 수송비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외곽은 판매 가격이 커지니까 수요량이 줄어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되셨죠? 지금 이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 다음 4번 레슈의 이론은 수요 측면의 공업 입지론으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레슈 수요 측면이죠.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와 해당 재화의 수요량은 비례 관계인가요? 반비례 관계인가요? 아 잠깐만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 줄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반비례죠. 그 다음 4번 소비자 지불 가격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 재화의 가격에 시장까지 지금 시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수송비 동그라미, 합임으로 합 동그라미, 소비자 지불 가격과 수요량은 정의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음의 관계? 예, 그 내용이죠. 비례가 아니죠, 지금. 그 다음 32번 문제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틀린 것만 볼게요. 자, 1번. 원료지수의 산정 시 보편 원료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맞아요? 왜 얘 고려하지 않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얘는 운송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최대 수요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 지불 가격은 재화의 가격과 수송비 합임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시장에 인접할수록 상승하나요? 하락인가요? 하락이죠. 이제 아셨죠? 지금 이게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수요량이죠. 왜 중심의 수요량이 제일 높아요? 가격이 낮으니까.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인접할수록 하락하여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가 돼야 맞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4번 받고 5번도 받고 다 봤던 문장들입니다. 그 다음 33번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공업입지론이란 어떤 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가에 관한 이론이 된다.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틀린 문장으로 안 나온다고요. 절대로. 그 다음 2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럼 얘는 원료 수송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 쪽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중량 증가 산업이면 뭐가 무겁죠? 제품, 시장 장형이죠. 네. 3번 원료 지수는 제품 중량으로 국지 원료 중량을 나눈 값 맞죠? 분수가 나오면 이 분수를 식을 못 세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처음 보면 헷갈리세요. 자, 보세요. 대답해 보십니다.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4분의 3은 칠판 보고 대답해 보세요. 4분의 3은 3을 4로 나눈 값이다. 3을 4로 나눈 값이다. 5. 맞아요? 4분의 3은 4로 3을 나눈 값이다. 4로 3을 나눈 값이다. 5. 이걸 못 읽는다고요. 다시 4분의 3은 4에서 3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4에서 3이 차지하는 비율 맞잖아요. 네? 이 내용, 이 분수를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에 원료지수는 제품 중량으로 국지원료 중량을 나눈 값이다 그러면 국지원료 중량이 분자고 얘가 분모잖아요. 맞네요. 4번 배부의 최소비용 이론은 최소비용 입지점에서 벗어남으로써 수송비가 증가할 경우에 노동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대요.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벗어났을 때 노동비 절감분이 수송비 증가분보다 크대요. 그래도 그 지점에 머물러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최적 입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X죠. 이거 우리 그림으로 봤던 게 이 문제였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이렇게 했었죠. 여기가 최소 운송비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늘었었죠. 등수송비선. 네. 그래 놓고 이때 어디에 위치가 돼 있었냐면 여기가 A점. 이제 B점으로 옮기면 노동비가 20원만큼 절감된대요. 반드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기출문제예요. 틀렸죠? 왜 틀렸죠? 텍스트로는 20원 절감된다라고 나왔으니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한 칸, 두 칸을 움직이나요? 한 칸, 두 칸을?
네. 그럼 운송비가 얼마 증가해요? 20원 증가하죠. 옮기면. 그럼 옮기나 마나죠. 운송 비용만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옮기지 않겠죠. 반드시 옮긴다 그래서 X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어떻게 낸 거냐면 여기로 이동했을 때 50원이 절감되는 거예요. 수송비 증가는 20원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런데 잠깐만 있죠. 다시. 얘가 20원이었습니다. 얘를 20원을 증가된다는 걸 찾았어요. 근데 B 지점으로 옮기면 직접 이익을 누려서 얘가 이익이 20원만큼 증가한대요. 옮겨요, 옮기잖아요. 옮겨야 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최소 운송비 지점을 찾아내는 것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가장 강조한 건 노동비다 그러면 X죠. 뭘 가장 강조해요? 수송비, 운송비를 강조한 거죠. 그래요. 지금 4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5번. 배번은 공업입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수송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이 최적의 공업입지점이라고 주장하였다. 맞아요. 지금 뭐가 다 일정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 다음 34번. 주거입지론, 이제 문제 어떻게 푸나 보세요. 주거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일반적으로 주거입지는 한 개 주거비용과 한 개 교통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거 맞나요? 네. 교주가 같아지는 점, 교화주가 같아지는 점, 그게 최적 주거입지. 2번. 한 개 주거비용이란, 여러분 고개 드십시오. 추가로가 나오면 걔는 한 개라고 그랬죠. 단위당이 떠도 한 개였죠. 한 개 세는 게 단위라고 기억하시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셨어요? 그러면 2번. 한 개 주거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추가로 주거비용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감소하죠. 주거비용의 추가 감소분인 거예요. 맞죠 지금? 그럼 3번. 한 개 교통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단위거리를 빠져나감에 따라 추가로 교통비용은 증가하나요? 얘는 교통비용의 증가분이죠. 얘는 감소분, 얘는 증가분. 그래서 2번, 3번 묶어놓으시고 별표 하나. 이거 증가 감소를 바꿔놓으면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주거비용, 임대료는 줄죠. 비용이 감소된다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근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단위거리를 빠져나가면 교통비용은 당연히 추가로 증가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한 개 교통비용이 한 개 주거비용보다 큰 경우. 그럼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죠. 한 개 교통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 순간 얘는 비용의 증가인가요? 비용의 증가죠. 얘는 비용의 감소죠. 비용의 증가가 더 크다고 돼 있죠, 지금. 네. 그럼 이 행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거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추가로 증가되는 교통비용이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보다 큰 경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거는 외곽으로 더 이전함이 바람직하다? X죠. 얘는 비용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도심으로 들어와야죠.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거죠. 4번 보기에 별표를 3개 치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실제로. 그 다음 5번. 한 개 교통비용 곡선도 한 개 주거비용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의 모습을 보인다. 우하향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럼 우하향이 되면 자.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 우하향이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한 개 교통비용도, 한 개 주거비용도, 도심은 높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고 했던 거예요. 아예 제가 한 개 교통비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전체 교통비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기초입문반에서 다 PPT 자료를 보여드렸죠. 예.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35번. 다음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기억 보세요.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하였다. 여러분, 효용 이꼬르 만족도죠. 한 상점에 가서 느끼는 만족도는 그 상점에 가서 느끼는 만족도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 승수에 반비례하고 경쟁 점포 수에 반비례한다. 이건 누구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컨버스는 복잡한 이론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식만 공부하셨죠? 이거 지금 허프 이론이잖아요. 효용 뜨면 히읗인가요? 히읗. 허프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기억 X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있는 애를 지우면 되죠. 두 개를 지웠어요. 그 다음 니은. 호이트는 저수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호이트 부분은 선호한다 기억하세요? 선호하다. 그래서 선형이론,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림 기억나나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통망의 축이 위치가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그러면 고소득층은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죠. 그래서 교통망의 축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대편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 경공업이 위치돼 있었어요. 그럼 공장을 둘러싸고 누군가 살아야 된다면 누가 산다? 저소득층. 그래서 저소득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살죠. 그때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바로부터 살아주지 않으니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 중소득층이 위치돼 있다. 그래서 부채를 쫙 펼친 것 같은 모양이 된다. 이게 부채선 선형이론. 그래서 고중저소득, 소득, 경제적 이유만 가지고 도시의 성립을 설명했죠. 그래서 욕을 먹죠. 사회 문화적 이유를 간과했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설명했다? 고소득층 중심. 그리고 지금은 공장은 받쳐주기만 하는 내용, 얘들 다 주택을 가지고 설명했죠. 그래서 주택 관련한 어떤 주택을 분석한 그러면 선형이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상선한다, 주선한다, 공선한다? 주선한다. 그래서 선형이론은 주택을 가지고 설명한 이론이었죠.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 뭐가 틀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저소층의 주거지 중심으로 설명 안 했다고요. 고소층의 주거지를 가지고 설명했겠죠. 그래서 니은 들어가 있는 애를 또 지우겠네요.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죠. 답은 4번. 자, 이제 디귿과 리을을 보는 거예요. 디귿. 레이스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네팔 기억하세요? 맞죠? 그 다음 리을. 알론소 동그라미.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입찰지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입찰지대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알론소였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지대 이론은 생략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생략돼 있죠? 입찰 경쟁지대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경쟁이라는 단어가 뜨면 뭐는 소멸? 초과이유는 소멸. 그래서 초과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다.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다.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 그래서 입찰지대 이론에서 소비자가 최대 지불 능력을 갖춘 지대를 최대치를 지불해버리면 초과이윤은 누릴 수 없게 된다. 그걸 연결한 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었잖아요. 맞죠? 네, 그 내용.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왜 4번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10분을 쉬고 한 20분 정도에서 25분 정도만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쉬세요.